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바로 차트 보는 순서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잠시만요. 보시면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라인, 빨간색 추세선을 어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이 보시면 4시간 봉에서 52평선 보시면 이 초록색 52평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여기서 눌러주면서 쉬었죠. 한 차례 쉬고 4,400달러 저항을 이제 맞았었는데, 방금 전에 저 이제 방송 준비할 때 지금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돌파 시도가 나왔고, 지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오늘 야간 중에 이제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저항 라인은 5,500 하고, 지난 6월 저점이었던 이제 5,800 라인, 이 영역대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이제 기억해 보시면, 그 장기 상승 채널 하단부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여기서 한 5,500에서 5,800 라인까지 올라가지고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지고 맞고 떨어지면서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 이거를 이제 예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냥 돌파하고 간다라고 하면 이제 12월에 뭐 호재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상승을 하고 이 5,500하고 5,800 라인에서 한번 눌러줄 거예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제가 이제 헥사에서 얘기를 했던 시나리오, 일단 1, 2월 달에 올랐다가 3,000달러를 찍고 반등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영상에서 했는데 그 헥사에서 그 말을 철회를 했답니다. 헥사에서 자신들이 이제 예상했던 패턴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3,000달러까지 간다는 그 예상을, 시나리오를 이제 철회를 했대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 헥사 의견을 이제 믿고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털어서 3,000달러에서 받겠다라고 이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뭐냐면 여기서 다시 사야 되는지, 비싼 가격 주고 지금 3,000, 어떻게 보면 한 700달러, 800달러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여기서 지금 사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하면 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를 하게 되면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게 되면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이제 3,000달러까지 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람 심리가 다시 또 따라붙어 사야 되나, 그럼 따라붙어 사면 또 빠지면 다시 또 정리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원래 갖고 있던 코인 개수만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단 크게 보시고, 지금 영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6,400 라인도 제가 이제 매수를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냥 다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채널 하단부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차라리 스트레스 이제 덜 받고 매매하시는 거다. 다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금 관리만 하실 수 있게끔 하셔라.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막 대출 받아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현금 흐름이 좋으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매달 일정 부분 생활비를 쓰고도 항상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남아요. 그런 분들은 그 남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분할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람 일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을 두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샀어요. 사고 여기서도 사고 다 샀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누가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돼서 목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한 3천 4,300, 2,3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난 여기도 싸다고 해서 샀던 거를 손해보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금 관리를 하시면서 예, 운용을 해 나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은 뭐 지금 흐름은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물대도 거의 없고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시면 이 지금 이 라인 4,400에서 이때 이제 4,800 반등 나왔던 자리 있잖아요. 이때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지금 이제 저항을 받았었던 건데 지금 이제 돌파가 된다고 하면 돌파하고 한번 뭐 한두 번 쉬었다가 그냥 바로 올라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될 때는 이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이때 보시면 지금 5,500 라인에서 오히려 이제 그때는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 제가 이제 보이는 관점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단기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보이는 그냥 단기 이제 시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다 매수 관점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이더리움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질문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댓글에서. 제가 이제 이더리움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리플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더리움을 차라리 정리를 하고 리플로 갈아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보이는 관점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지금 현재 이 삼각 수렴 크게 했던 이 삼각 수렴을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라인하고 이 빨간색 라인 이 저점과 저점을 있고 이 고점과 고점을 있는 이 수렴을 이탈을 하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선을 보시면 200일 지금 120일 그리고 이제 50일 15일 평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전 2016년도랑 이제 비교해서 보세요. 이때도 빨간색 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한 후에 보시면 이때 15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이때 이제 보시면 이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200일 이평선과 지금 여기 검정색 120일 이평선이 이제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역별이 되죠. 역별이 되고 이걸 넘지 못하고 여기서 오히려 이제 맞고 떨어지면서 한 차례 더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 예상 시나리오는 아마 이때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만 혼자 나홀로 상승하면서 이더리움이 BTC 시장에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물론 이때 오히려 이더리움 원화 가격이나 달러 가격은 같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빨리 상승하다 보면 이런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보시면 어찌됐든 이 장기 이평선 밑에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 단기 이평선들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그때 이제 사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일 이평선하고 200일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해주고 눌러주는 타이밍이 사도 지금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 저점에 사는 가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럼 이 기회비용 이 시간 동안 기회비용은 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저는 교체를 해 놓은 거예요. 일정 부분은 언제 교체했었냐면 이때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흐름처럼 갈 수도 있지만 이때 이제 깼잖아요. 깨는 것처럼 갈 수도 있지만 안 깨고 반등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때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교체 못했어요. 교체 못하고 이제 반등 나왔을 때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한번 교체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쌀 때 한번 교체했고 그러니까 총 3번 이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025, 0.020 이렇게 분할로
교체를 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이더리움 비트 차트는 지금 장기 이평선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더리움은 만약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둘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더리움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예. 이제 리플을 볼게요. 스텔라 루멘을 먼저 볼게요. 스텔라 루멘이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 이제 리플 설명드릴 때 스텔라 루멘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스텔라 루멘은 이렇게 삼각 수렴해서 돌파를 했는데 이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장기 이평선 이 보시면 검정색 120일 그리고 갈색 200일 이평선 있는 자리까지 거의 눌러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평선까지 터치하지 않고 보시면 이 지금 빨간색 라인, 빨간색 추세선,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빨간색 추세선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만약 스텔라 루멘을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텔라 루멘 없으신 분들은 지금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이더리움은 전고점을 이더리움 마켓에서는 전고점을 넘었어요. 그렇고 지금 BTC 시장에서도 강한 종목이다. 예. 스텔라 루멘은 강한 종목이고 지금 리플보다도 먼저 쉬었죠. 먼저 쉬고 이제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이 좀 흐름이 약간 깨졌는데 뭐냐면 보시면 잠시만요. 예. 일단 리플이 보시면 어제 이제 제가 일봉에서 봉 마감 자체는 일단은 항상 이 박스 상단부 사토시 가격으로 9,300 라인 위에서 해줬는데 지금 이평선 15일 이평선 빨간색 15일 이평선에서 약간 이탈된 상황에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왜 그럼 이렇게 여기서 15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바로 못 올라갔냐, 이제 이유는 이제 이걸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과 이제 120일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이제 정배열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깨진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 지금 스텔라 루멘은 여기서 반등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2차 매수, 만약에 더 깨져, 스텔라 루멘은 이제 보시면 장기 이평선하고 이 빨간색 추세선하고 거의 이제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갭이 없는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 나눠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 빨간색 라인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이때 매수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1차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3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라인까지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스텔라 루멘 이제 반등 나온 거 보면 여기 저점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리플도 이 빨간색 라인 저점 확인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이평선에서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예. 일단 다소 시간은 좀 더 걸리게 됐어요. 일단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 차트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볼 건데요. 암호화폐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일단 경제 뉴스인데, 저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큰 흐름에서는 암호화폐랑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그 미국 단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 파월 금리 인상 종료 임박 시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29일 미국 단기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대요.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냐?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설을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이 종전 예상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내비쳤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내년에 이제 뭐 3번인데 이거를 뭐 3번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제 이제 미국 주시장이 급등을 했죠. 2%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인하는 아니더라도 인상이 안 되니까, 인상이 늦춰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채권 가격이 어제 올라갔습니다.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뉴욕장 후반 0.2bp 내린 3.05%를 나타냈다. 예. 국채 수익률은 내린 거예요. 국채 가격은 올라간 거고, 반대인 겁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어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영화를 봤잖아요. 국가부도날. 거기서 이제 유아인 얘기 있잖아요. 유아인 얘기.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시장에서 주는 그런 뉴스라든가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날카롭게 이제 보고 진짜 얘네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뉴스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 그래서 금리 인상 안 하고 이제 금리 인하하나? 그럼 이제 시장이 좋아지겠네? 주식시장 다시 상승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뭐냐면 미국 이제 금리 인상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뭐 2.5인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그 원유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 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인위적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국채 가격 상승밖에 안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올랐잖아요. 국채 가격이 국채 선물 미국채 10년 만기 미국채 선물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15분봉이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금 오른 거예요. 예. 이렇게 조금 오른 거고 전체 큰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큰 흐름을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 전체적인 로그를 적용한 큰 흐름을 보면 지금 이 미 국채 가격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추세선을 어떻게 그려도 깨진 거예요. 추세선을 어떻게 그려도 깨졌다. 여기 보시면 이 저점에서 반등 나왔던 이 라인을 깼습니다. 2017년 12월에 깬 거예요.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라는 거죠. 물론 제가 말하는 단기가 뭐 1년, 2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야 1년이면 엄청 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기간이 그럼 내가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이제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이제 인하돼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고 내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상승에 배팅을 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정리를 해주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주식시장이 오늘 이제 만약 미국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상승했다가 반납을 했어요. 어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국채 가격은 관련된 뉴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28일자 어제 뉴스인데요. 미국, 중국에 밀착하는 필리핀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다. 미국이 중국에 바짝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는 두테르테 필리핀 행정부를 향해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싶어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사는 필리핀이 미국과의 특별하고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 무역, 경제 관계를 확대할 기회를 엿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필리핀이 유일한 동맹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대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필리핀에 유용하고도 가치 있는 도움을 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일부 다른 나라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이 많게 보일지는 몰라도 매우 단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얘기한 거예요. 중국.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친중, 그러니까 어느 편에, 미국은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편에 설 거냐? 각 나라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편에 서는 나라들한테는 환율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달러 대 필리핀 페소 차트인데요. 2013년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 내려왔어요. 좀 찍고,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이고 약간 내려온 상태긴 한데, 일단 이 추세, 이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어요.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 만약에 필리핀 그 두테르테가 판단을 잘못해서 중국 쪽으로 붙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 1달러당 56페소, 1달러당 56페소가 이제 고점이잖아요. 이 라인도 따라서 이제 돌파가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 잠시만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6.7입니다. 그 2.5 정도만 돼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으로 볼게요. 보시면 2016년도부터 해서 물가가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6%를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필리핀 국민들이 느끼는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꽤 높은 수준일 거고, 지금 이 달러 대 페소 차트, 필리핀 페소 차트가 지금 이 아까 제가 상승, 달러 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필리핀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신흥국들의 어떤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위험, 외환 위기, 이런 상황들이 그 나라들의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저는 몰아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그 돈들이 암호화폐로 간다는 보장이 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차트상으로도 비트코인 이 차트가 일단 가장 싼 영역에 있다. 여러 자산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채권, 이런 자산들의 위치를 봤을 때, 그리고 금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위치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장 그래도 장기 상승 채널을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만약에 그 세력들, 금융 세력이 그 주식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그리고 뭐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결국 이제 수익률을 찾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적당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미국의 이제 그 어마어마한 빚 있죠. 21조 달러에 대한 빚을, 이거는 사실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관리를 안 해주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왜냐면 이자 불어나는 속도를 아무리 그 재정 수입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미국이 한다고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다른 자산으로 이걸 갚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게 암호화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이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들, 돈의 흐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취향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